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융합화 꿈분석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 그동안 이제 꿈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책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융 원전들에서도 보면은 융 이론에 대해서 또 꿈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죠. 이것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임상을 하고 꿈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제 임상과 관련 지어서 또 때로는 정신분석과 관련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정리를 해야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기준을 좀 잡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말하는 이 꿈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유일하다거나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이 틀리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인데, 적어도 현재까지 내가 한 15년 공부하고 임상 경험을 하면서 느낀 융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그 정리했던 이론과 가깝다. 왜냐하면 융도 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융이 이제 연금술로 가면서 결국은 그 상징 그 자체에서 해석해야만 꿈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지, 자꾸 어떤 현실의 경험을 그 상징에 대입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면 상징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꿈에 적용해야지 자꾸 다른 걸 가져와서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꿈 자체가 스스로 말하도록 이제 우리가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내가 정리를 해봤고, 처음에는 두서없이 이제 이 글을 이제 쭉 그냥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의로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소제목을 붙이게 됐고요. 그 소제목을 붙이면서 이제 순서를 다시 이제 재배열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내 꿈도 소개하고 다른 꿈, 또 펌프란트라든가 융이 이제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한 꿈도 이제 중요한 거는 사례를 놓고, 또 내가 정리한 내용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차원에서 융의 이론, 또 융이 말한 또 내용들을 첨가를 시키다 보니까 한 7페이지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한 2시간 남짓 해서 여러분하고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내용은 너무 방대한 사실은 내용입니다. 거의 망라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자, 첫 번째, 꿈의 성격은, 꿈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 첫째,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관계 양상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꿈은 무의식이다, 뭐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임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볼 때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예요. 사실은 어떤 그 꿈 자아가 다른 대상과 무슨 관계, 즉 다른 대상은 주로 무의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꿈 자아가 다른 꿈속의 다른 대상과 어떤 관계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되고 반복됩니다. 사실은 나와 내 내면의 나와 관계하는 방식은 외부 현실에서 그대로 다른 대상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꿈 자아는 의식을 대변합니다. 꿈에 나타난 나가 이제 꿈 자아죠. 그리고 꿈속의 이미지나 다른 대상들은 자아와 관계하는 무의식의 구체적인 특징들이에요. 그게 이것도 무의식, 저것도 무의식, 이것도 너, 저것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가, 그걸 봐야 되죠.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꿈을 얘기하면은 물살이 매우 빠르고 번개가 치고 있는 거대한 강가를 걷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언덕 위에는 해자로 둘러싸인 성이 있었죠. 나는 다리를 건너 그 성의 중앙에 위치한 뜰로 가고 있었어요. 그 뜰 가운데 있는 우물가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물에 두레박을 들이웠다가 끌어올리더니 내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두레박을 받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두레박을 우물로 들이웠고 다시 나에게 주었어요. 나는 물을 마셨고 그녀는 다시 세 번째 물을 또 주었습니다. 나는 다시 받아 마시고 우물가에 그녀와 마주 앉았지요. 그녀는 하늘색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나라고 하는, 여기는 뭐예요? 어느 남성이죠. 그러면 남성은 꿈 자아입니다. 그렇죠? 꿈 자아와 뭐가 다르냐? 자아는 의식 속에서 느끼는 나예요. 꿈 자아는 꿈 속에 있는 나죠. 약간 의식의 나하고는 약간 달라요. 거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나라고 보면 되겠어요. 꿈속에 있는 나는.
여기 보면은 이 남성이 굉장히 물이 빠르고 번개가 치는 강을 건너,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의 이동입니다.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의 이동이에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거죠. 중대한, 소위 말하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의식의 언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갈림길에 와 있다. 혹은 새로운 세계를 네가 경험할 찰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리로 나타나는 수가 있고 강가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강가는 좀 더 구체적이고 빠지는 게 있어요. 시냇가라든가 혹은 바다. 근데 다리는 빠지지 않고 건너는 거죠. 그런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두세 개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큰 이제 해자로 둘러싸인 성이 있었죠. 그 다리를 건넙니다. 이 다리가 경계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다리 없는 냇가에서는 뭐 돌다리를 건넌다거나 그냥 얕은 그 우물가, 그 개울가에서는 그냥 그 물에 빠져서 걸어가는 그런 꿈도 있어요. 중앙으로 향하죠. 중심의 상징. 성이 있죠. 성은 그 세계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 성은. 왕이 있는 곳, 대체로. 그래서 글이 들어간 그 왕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성의 꿈에서는 셀프의 상징이죠. 어쩌면 이 성은 셀프가 있는 곳, 왕이 있는 곳,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들의 우물가에가 있죠.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궁의 상징이기도 하고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생명수의 원천이잖아요. 바로 거기에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우물의 주인이기도 하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성의 안주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성의 안주인, 어쩌면은 이 남성의 여인인, 남성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의식이 된다면 이 여인은 무의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니마라고 말하기 정의하기 전에 일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꿈에서 나 외에 다른 대상은 무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꿈에서 항상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여인이 물을 건네주는데 3번이나 건네주죠. 한 번도 아니고 굉장히 의식이죠. 이것은 통과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중심의 신화가 있고 신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받아주는 3번의 물을, 마치 우리 결혼할 때 그 옛날 그 재래식 결혼 보면은 술을 따라줘서 마시고 절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쩜 그 통과제의가 여기에 보여요. 정말 거룩한 의식이 있고 이 거룩한 의식은 거룩한 결혼 예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과 만남, 그리고 물을 건네고 이 물은 사실은 혼인 예약을 약속하는 듯한 그런 어떤 신성한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두레박을 받아서 물을 마셨는데 3번이나 마셨는데 그녀는 하늘색 가운을 입어요. 놀랍죠? 여기 하늘색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함의 상징이죠. 마리아색이라고 그래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있는 그 가톨릭 성당에 가면 늘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거룩함, 천상의 상징, 그 파란, 푸른색. 그러니까 이 남성이 만나는 내면의 여성인 아니마는 일종의 마리아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녀 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감히 보통 우리 남성의 꿈에는 여성들하고 섹스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키스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껴안다가 실패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꿈을 많이 꾸는데 여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껴안을 무슨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감히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어요. 전혀 어떤 무슨 성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정말 평화로운 이제 이런 여성에 대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 강은 생명의 흐름을 나타낸다. 시간의 흐름?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된 거죠, 지금. 그리고 사랑의 정원에 있는 아니마. 어떤 우주의 중심? 중심의 상징? 또 신비한 내적 영혼과의 진지한 만남. 건강한 감수성을 통해서 여성과의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는 꿈이다. 그렇다면 이제 항상 꿈의 마지막 질문은 이 꿈은 무엇을 보완하려고 했는가? 또 하나 질문은 뭐죠? 어떤 목적으로? 왜 이 꿈은 나타났는가? 이 2가지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폰 프란츠의 융합파의 꿈 해석에서 내가 발췌한 겁니다. 남성의 꿈에 나타나는 아니마에 대한 꿈이에요. 그러면 왜 꿈은
이 꿈을 보여줬을까? 이미 당신은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니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남자건 여자든 현실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네가 만나야 할 대상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현재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진정한 내면의 영혼을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은.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어쩌면은 너의 내면의 진정한 네 파트너를 만나야만 어쩌면은 그 터닝 포인트, 새로운 인생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꿈이 보여준 거예요. 가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평화롭고 정말 여성과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나 성적인 관계를 안 맺고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올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꿈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꿈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꿈은 아까 이제 우리 상담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 꿈속에서 사람들이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나서지 않는 거죠. 내가 뭔가 이상해. 내가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편하다고 그래요. 본인은. 그러나 한쪽으로는 뭔가 이상함을 본인은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겉으로는 편하다고 그래요. 그걸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꿈을 보면 뭔가 느껴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 왜 안 느끼겠어요? 본인도.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불편한 감정을 그 이제 상담 사례에서 그 내담자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부인하거나 현재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렴풋이 느끼거나 부인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그동안 간과했던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간과했던 심리적인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의식의 꿈을 보여줘요. 아까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내담자의 그런 꿈을 꿨을 때 어렴풋이 느끼거나 모르고 있었던 것을 꿈이 봐, 너 이러지 않니? 하고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무시했거나 모르거나 간과했던 이런 부분을 무의식이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사용한다는 거죠. 굉장히 꿈의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자율적이고도 적극적이다. 그래서 꿈은 굉장히 강력해요. 네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못하면 나중에라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꿈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무의식 세계에 대한 자아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내 내면 세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면 세계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의식인데 무의식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모르는 세계, 미지의 세계, 경험하지 않는 세계, 결국 내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융심리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죠? 경멸합니까? 무시합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터무니없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평가절하해버린다든가 되게 이제 융학파 사람들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학파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부 사람들이. 또 프로이드 학파가 융학파를 완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의식에 대한 극단적인 일방성이에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학문을 하건 무엇을 하든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무서워해서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경멸해서도 안 돼. 너무 황홀에 빠져가지고 지나치게 빠져도 안 돼. 이런 부분들이 무의식에 대한 태도고 내 내면 세계에 대한 태도다. 그래서 어떤 학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학문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해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의식을 공부하는 원리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내담자 꿈속에서 막 그 대재앙이 일어나는데 다 죽어갔는데 자기는 모른 척,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척 하잖아요. 그것이 그 자기가 이 내부가 죽든 말든,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바로 그 내면 세계에 대한 무관심, 무의식인 거, 이제 그 무시해버리는 태도다. 그래서 대체로 꿈은 뭐죠? 의식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결코
꿈이 의식을 동조하거나 칭찬해주는 꿈은 없어요. 아까 아니마를 만나는 꿈을 꿨잖아요. 이제 남성이 이제 그 우물가에서 만나요. 야, 너 대단히 성장했는데? 아, 네 내면에 아니마가 이렇게 고운 아니마가 있어. 야, 너 유흥공 받으니 너 변했네? 그래. 이런 여자를 만나지. 그리고 야, 너 요즘 여성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나 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랄까. 그런 얘기 하지 말어. 이미 그러고 있다면 절대 꿈은 안 나타나.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꿈이 비싼 돈 내고 이 심리적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 왜 해 꿈이. 그러지 말어. 근데 그런 얘기를 종종 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꿈을 라이브하게 봤는가. 얼마나 꿈을 마치 그 사람들 위로해주는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이론을 대입해서 그냥 논증하기 위해서 썼는가를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꿈 사례. 내가 아는 어떤 남자가 꿈에서 아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나쁜 꿈을 꿨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를 뭐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만났는데 그의 턱에다가 주먹을 그냥 뒤지게 이제 패버리고 싶은 그런 꿈을 꿨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남성의 꿈이죠. 남성의 꿈이 이제 늘 보면은 꿈에서 아기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남성은 그림자겠죠. 그림자인데 항상 이 그림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과 무의식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의식의 자아는 뭐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남성이 나를 비난한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의식의 태도입니다. 그 의식의 태도를 꿈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항상 정당하다고 다른 사람이 너의 잘못을 비난한다고 보지만은 실제 그 사람은 비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스스로 비난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악의적인 공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 꿈이. 너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림자가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여성의 경우 아니모스가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아니마가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늘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 그것이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관련이 있으면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 이게 이제 로고스적인 지성과 사고와 관련된 그 비난은 아니무스가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아니무스. 그 깨달음이 좀 여러분도 좀 올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발표도 잘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기가 막히게 했는데 남들이 평가절하한 것 같다. 기분 나빠. 무엇이 비난해? 아니무스가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인연들이 잘났다고? 내가 잘났지 네가 잘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 질투, 또 최고가 되려고 하는 탐욕, 오바, 이것은 되게 그림자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지 마라. 왜 이렇게 저 해석을 하는데 들어오라고 쳐다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나를 꿈을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재밌죠? 네 번째, 꿈은 자아가 현실에서 적응하는 패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 하는 그 패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아가 무의식하고 관계 맺는 패턴을 보면 현실에서 적응하는 패턴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적응하나 하는 그 패턴을 곱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판적으로 보여줘요. 너 현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너 불편해질 거야. 뭐 이런 거죠. 꿈 분석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서 고착화된 생존 전략의 역사가 드러나요. 나는 이것을 꼭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사람들은 분명히 방어 기제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생존 전략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그 발달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써온 패턴들이 있어요. 이것은 방어 기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남는 전략인 거죠. 근데 그것이 불필요하게 됐는데도 계속 써먹는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몸이 틀어지고 마음이 틀어지고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현실하고 안. 그래서 신경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자꾸 옛날에 잘못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너 방어 기제가 그래. 아, 너의 뭐 안 좋은 습성이 그런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생존 전략으로 써먹었던 것이 더 이상 써먹을 수 없을 때 좌절하고 절망, 신경증으로 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건데 꿈이 보여주는 현재의 심리 상태, 꿈은 항상 현재의 심리 상태를 보여줘요. 그 심리 상태는 일종의 현재 내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적응 상태를 보여줘요. 이것은 그 인지행동주의가 말하는 적응하고는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항상 정신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세계, 외면세계를 포함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관계 패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세계와 그 나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외부세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사고 패턴, 내부에 이 사람이 어떤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주관하고 관계에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의 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냔 말이죠. 우주관, 세계관, 신앙관, 어떤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신념이거든요. 신념으로 굳어 있어요. 이 신념 때문에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이 신념 때문에 내가 성공했고 살아남았는데 그 신념을 버리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커다란 흉기로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나를 살렸던 신념이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이 얼마나 큰 신념이 있었겠어요. 근데 옛날 신념을 지금 써먹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겠어요? 안 오죠. 예전에 내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정말 하늘 아래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말이야 막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서워해. 지금도 그 사람일 줄 알고. 나란 사람은 변하지는 않았죠. 그대로지만 지금은 딴 사람이 내가 지금 이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달릴 거 다 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꿈에서 보여주는 게 관계 패턴, 사고 패턴, 그리고 행동 패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는 감정 패턴도 다 달라져요. 우리 감정은 순수한 감정보다는 위장된 감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2차, 3차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차 감정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위장으로 된 감정이 분노죠. 분노로 모든 걸 포장해버려요. 시기, 질투, 불안, 공포 다 신경질내. 그러니까 이 분노 가지고 분노 표출 조절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분노 조절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야. 분노 이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분노를 유발시켰지? 또 그 이전 감정이 뭐지? 그럼 그 밑에 있는 원형적인 감정은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원인이라든가 대처 방안이 나오는 거지. 단순히 분노를 조절해라 이래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예전에 나랑 같이 공부했던 어떤 사람이 끄떡하면 분노하고 막 수업 시간에도 막 신경질 내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그러더니 계속 왜 분노하냐 조절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속 이제 그 엉뚱한 응답을 한 거죠. 성질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한테만 화를 못 내요. 다 화를 내더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 꿈사리가 나옵니다. 나는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팔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움 없이 그냥 내 몸만 가지고 뜁니다. 팔을 조금씩 펄럭이면서 발걸음을 크게 해서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를 때까지 뜁니다. 영국의 녹음 기술자예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자신에 대해서 작은 힘을 들여가지고 그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그 굉장히 포부가 끈 대신에 그 자기 걸 많이 안 쓰려고 하잖아요. 빨리 뛰는데 팔도 사용하지 않고 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꿈이 코미디예요. 정말 이 꿈이 너무 재미난 게 팔을 안 움직이고 잽세게 뛰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된다. 야, 어떠냐? 되는데 꿈이 이렇게 코미디를 보여줘요. 요즘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1, 2년 공부해가지고 쇼부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자격증 뭐 한두 군데 따가지고 상담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상담 분석을 한 10회 정도 받으면 땡이야. 그러니까 뭐 이제 상담사 자격 따는데 개인 상담은 10회, 보통 10회를 정해놨더라고. 그러니까 10회 이상은 하면 큰일 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래. 어떤 사람이 10회만 하겠습니다. 너무 의기양양하고 당연하고 10회 끝나면 당연히 끝나는 줄 알아요. 저는 좀 황당했어요. 10회 하는 게 당연하고 그거 끝나면 의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너무 모르고 정말 너무 무자비할 정도로 용감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언어의 그 마술사가 행하는 그 언어의 참 기가 막히는 그 표현력. 이게 사실은 그 이미지 언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은 노력에 과다한 성과를 바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현상이죠. 일종의 이제 그림자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은 컴플렉스의 어쩌면 자기애적인 성향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시기적절하게 이제 그 꿈의 얘기를 지금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꿈의 논리는 그러면 어떤 거냐? 무의식의 논리에 따릅니다. 여기서 이제 다 걸려요. 지금 계속 꿈 분석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지만은 자꾸 의식의 논리에 따라. 꿈은 무의식의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꿈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꿈 분석할 때 어때요? 현실을 전혀 가지고 오지 않는 상태에서 꿈만 보고 봤죠? 물론 그 꿈에서 나는 이제 와이프와 남편 사이가 그리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랬는데 현실에서는 좋다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그 외의 것들은 거의 꿈이 그 현실의 상황을 정교하게 예측하고 알아맞혔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추론해서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꿈 자체에서 현실을 추론해내는, 이게 진짜 꿈 분석이에요. 현실 얘기 다 안 해도 돼. 꿈만 보면 알아, 대략 어떤 관계인지를, 네가 어떤 태도를 취한 건지를. 그렇게 해야 이제 융합파의 꿈 분석이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나 대상공개 학파 꿈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논리라는 게 뭐냐? 이미지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를 쓰지 않아요. 무의식의 언어, 이미지의 언어를 쓰고, 이미지의 언어는 상징 언어고, 대부분 언어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상징은 더 다의성. 그리고 언어는 굉장히 구체성이 있는 반면에 상징은 모호성. 그래서 꿈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못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합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본능적인 성향이 있고요. 또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성향이 있고, 여기 영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신적, 초월적 그런 뜻입니다. 형이상학적, 그리고 직접적이보다는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많이 쓴다는 거죠. 꿈은 그래서 비유 언어가 많아요. 비유적인 의사전달. 반면에 의식의 논리는 뭐죠? 주로 우리가 배운 전통적인 견해를 중시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집단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논리, 과학적 논리, 현대과학의 논리, 수학적 논리, 1 더하기 1은 2라야 되지, 거기다 2 플러스 3, 2 플러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는 없어.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정해진 틀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융이 한 말을 보면은 꿈이 논리적 추상적 방식의 표현을 거의 하지 않고 언제나 뭐죠? 우화나 비유로 표현한다고 말해요. 늘 꿈은 우화나 비유인데 자꾸 직접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우화나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집중적으로 나왔어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꿈을 보면 너무 현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거는. 그래도 그것은 상징이에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원시인의 언어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나타내는 비유의 언어가 고태적인, 아주 인류의 조상
것들의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즉 꿈의 이미지는 전부 원형적 이미지에서 기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현실적인 경험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기보다는 원형적 고태적인 이미지를 적용해서 현실로 가는 이제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6번째, 꿈에 나타난 고태적이며 신화적이고 원형적인 요소는 현재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꿈이 가져온 인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적인 요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하기 위한 툴이 아니라 인류 문화가 축적해온 지혜를 가지고 와서 보편적인 지혜. 우리는 늘 개인적인 나만 경험한지 알지만은 누군가는 경험한 것들을 내가 또 경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인류의 보편적인 치유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적인 언어, 상징의 언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꿈입니다. 이제 최근에 꾼 거네요. 2016년 8월 30일 50대 후반 남성의 꿈. 누구예요? 교수님. 깊이가 낮은 연못에 용이라고 부르는 큰 뱀이 웅크리고 있다. 내가 그 용을 건드리려고 하자 누군가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손대지 말라.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 짧은 거지만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도 나오고, 그죠? 용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제 막 연못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탁 꿈을 꾸고 난 깨서 딱 느낌이 뭐냐면, 아들내미 생각이 탁 났어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잘 풀리겠다. 그러면 이제 아들은 용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얕은 거고, 금방 이제 일어나기 바로 저 깊은 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일어나는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성질나게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성격이 날카로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서 이 꿈을 다시 봤어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거 얘기해 주려고 지금 이 진짜 신화적이고 원형적인, 이건 큰 꿈이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꿈인데, 작지만 큰 꿈인데, 나는 순간 그 위대한 용을 아들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신화적인 신과 같은 존재를 개인적인 걸로 탁 치환해버리고 결국 대치시켜버렸죠. 그것은 나의 아들에 대한 투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꿈의 이미지가 순간 현실 대상으로 투사돼버려요. 늘 자기가 바라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꿈에 예쁜 남자랑 키스했고, 예쁜 남자 나를 껴안으라고 그래서 일전에 내가 어디 갔는데 그 남자인가 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순간 투사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투사를 통해서 알아지는 건 있어요. 내 무의식 속에는 이런 형의 남성을 원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하고 나를 아는 하나의 계기는 돼요. 그렇지만 꿈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꿈을 분석할 때 분명히 투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전이 역전이도 일어납니다. 연상 작업도 많이 해요. 그걸로 통해서 나의 컴플렉스라든가 나의 무의식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데 도움은 돼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꿈이 의도하는 제일 목적은 아닐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꿈이 말하려고 하는 것만 들어라. 그리고 그 외에 연상이나 투사나 전이나 역전이나 투사적 동일이나 그 모든 심리 기제는 부차적인, 어쩌면은 꿈 분석 작업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겁니다. 그 부차적인 것이 앞서갈 때 1차적인 것은 놓쳐버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강의 지금 나 15년 만에 거의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것은 제가 정신분석 공부를 계속 하면서 융심리학 하면서 비교 분석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융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아요. 살짝 언급을 할 뿐이죠. 근데 나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정신분석과 관련한 일반 상담과 관련해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임상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런 말을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하는 꿈을. 그래서 이제 내가 꿈을 보니까 이제 연상을 해보니까 세상에 자신을 이제 막 드러내는 내면의 잠재력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 영은. 그렇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아들이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어쩐 이제 그 외국인 가이드를 이제 해보려고 이제 준비하던 중에 이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관련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꿈이 바라는 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할 수 있다. 우리 아들은 할 거야. 아들을 내가 영으로 만들 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꿈을 통해서 위안 받으려고 그러지 마라고 해놓고 나도 위안 받는 거로 순간 가버렸어요. 그게 내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의 한계. 딱 그래놓고 돌아서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웅크리고 있는 용에 투사됐어요. 그래서 그 용을 잠룡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잠룡. 그래서 그 개인의 희망과 욕망사항이 투사됐습니다. 이것을 프로이디안들이 볼 때는 맞다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해석 잘했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충족으로 꿈을 보니까 맞게 해석했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이것은 꿈이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원형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먼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깊이의 연못과 큰 용은 서로 담아낼 수 없는 긴장과 대극의 관계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용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시 꿈을 보면서 그 낮은 연못이 깊은 바다에 용이 있는 거지. 아니 무슨 뭐 낮은 그게 담아낼 수가 담고 담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그 힘은 있는데 물이 얕은 거죠. 긴장과 대극의 관계고 너무 열정적인 것을 소화 못 시키는 거죠. 결국 내 꿈이에요. 허리가 아프거든요. 지금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숨막혀 죽는 고통을 겪기도 했는데 이게 공황장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황장애가 온 순간 오면서 이런 공포가 어디서 오지? 탁 순간 느끼면서 이 꿈을 보고 다시 보면서 내가 용을 잡아먹으려 했네. 그 용에 도전했네.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용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이 보여준 거야. 네 그 큰 용에 도전하려면 우물이 아니라 바다로 가야 되고 우물이면 깊은 우물로 물부터 채워. 어쩌면 그런 의도 같아요, 꿈이. 그래서 이건 아들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인 거야. 세상에. 연못은 모성의 자궁이고 고요한 쉼터죠. 그러나 그 연못이 용을 담아낼 수는 없어요. 용은 신화적인 동물이고 무언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이 되는 거죠. 요인, 무의식, 혼돈의 용투림. 더 이상 낮은 연못에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없는 상태. 어떤 그 열정이, 폭발적인 열정이 그 폭발하기 바로 직전 그런 혼돈의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나의 상태죠. 감히 그 용에게 도전하려고 했는. 그 용이 뭐죠? 융이에요, 융. 내가 요즘 영을 흉내내고 있거든요. 용. 요즘 영을 흉내내다가 죽을 뻔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연금술 강의하면서 죽을 뻔했잖아. 그쵸? 숨 막혀가지고. 그래서 계속 강의 못하고 딱 쉬었다가 다시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융을 담아내겠어요? 응? 어떻게 그 영을 담아내겠어요? 이 작은 연못으로. 응? 슬프다. 슬퍼. 그래서 그 누군가의 목소리는 더 셀프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정신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 꿈은 뭘 얘기하려고 이 꿈이 보여줬느냐? 일종의 경고인 거예요. 이것도 비판적인 의식에서 봐야 하는데 터지기 직전에 무의식의 폭발적인 힘을 자극하지 마라. 더 이상 열받지 마. 때를 기다려. 그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꿈을 꿀 당신은 꿈이 아들에 대한 태도나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지나고 다시 회고할 때는 꿈꾸니가 성급하게 이루고자 하는 야심적인 작업, 이게 꿈 작업이거든요. 꿈 분석 작업. 경고를 했는데도 지금 내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하는 거 봐. 이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이게. 그래서
무의식의 어떤 비판적인 태도가 느껴져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주역입니다. 주역의 괴 64개 중에 세 번째 괴가 뭐죠? 술의 둔이에요. 위에 세 개를 상괴라 그러고 아래 세 개를 하괴라 그러죠. 그래서 우계 세 개가 물수잖아요. 감수. 위에는 물이 있고 밑에는 진뇌, 응? 벼락, 뇌 있잖아요. 그 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물이 있고 밑에가 그 번개치는 벼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잠룡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연못의 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물을 뚫고 바로 올라오기 직전에 그 혼돈 상태, 그 벼락과 같은 그런 혼돈 상태가 연상됐는데 이게 주역이 괴가 있어요. 이런 괴가. 그래서 이게 이제 64개 중에 세 번째 괴인데 마치 새싹이 눈 속에서 범을 기다리는 상이다. 그래 놓고 그 세 번째 괴는 둔이라고 불리며 싹이 트는 것, 스프라우팅을 의미한다. 다른 변화적 의미는 시작에 있어서의 어려움. 요즘 내가 어려워요.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따라줘야 말이지. 지금 다들 그냥 이거 안저만 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정말 이거 어느 세월에 이게 갈까. 그리고 그 지원을 모으는 것, 그리고 사재기 또는 저장, 축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면적인 8개, 8개 개가 있고 아래 개가 있잖아요. 이제 88에 64. 그래서 내면적 8개는 진, 흔들림. 그러니까 아래가 진이죠. 그리고 이제 가로 8개에 있는 감은 이제 이 골짜기, 수를 의미한다. 싹틈, 충만함, 탄생의 어려움, 크게 통한다. 발언이 이롭다. 돌연 나아가 일을 행하지 말라. 신중하라는 거죠. 자기 열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용과 같은 열정을 다스려라. 그 열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공포가 오는데 그게 공황장애예요, 사실은. 응? 죽음과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압도당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돌연 나아가 일을 행하지 말라. 제후를 세워야 좋다. 그러니까 자기 대리인을 세우거나 어쩌면은 힘을 분산시키라는 거죠. 크게 통한다. 올바름에 이루으나 급히 전진해서는 안 된다. 즉 시작에 있어서의 어려움. 당신은 현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기다려라. 새로운 프로젝트가 혼란 속에 시작한다. 당신은 폭풍우를 만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주역의 어떤 64개의 괴가 이때 어떤 내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가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 대한 얘기를 꿈과 관련지어서 했습니다. 쉬었다 할까요?